네, 이제 2교시입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73년 버지니아 그 주의 윌리엄스버그에서 최초로 정신병원이 이제 설립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73년 그러면 이게 미국에 이게 세워졌는데 왜 이때 어떻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미국은 인도연밖에 살지 않았죠? 누가 이주했습니까? 유럽에서 이주했죠. 유럽에서도 이제 첫 번째 영국인이 그 식민지 이전, 미국 식민지 이전 17세기 약 17만 5천 명이 북미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국 청교도죠. 이들이 미국에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정신병원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앞에서 영국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이제 미국에 이주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정신병원은 1773년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당시입니다. 이주는 1차, 2차가 있죠.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 클리버트 비어스는 그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때 본인이 당했던 부적당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적절한이죠. 치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 정신건강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유생운동을 시작했던 선구자죠. 비어스. 그 비어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거기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정신건강협회를 조직했고 정신유생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누구냐? 비어스입니다. 1900년대죠.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에 마이어는 맨하탄 주립병원에서 환자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적 힘과 또 정신질환의 환경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환자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기의 환자에게 작업요법, 오락요법, 또 사후 지도 계획, 정신사회복지의 원리가 되는 것을 최초로 적용한 거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작업요법, 오락요법 등 이런 것을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최초로 적용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보면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합병원에서 리처드 캐벗과 캐논, 아이다 캐논 이 두 사람은 환자의 질병이 사회적 환경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분들입니다. 캐벗과 캐논. 환자의 질병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킨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1905년 푸트남이 있습니다. 제임스 푸트남.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진료소에서 사회복지사를 최초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푸트남.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진료소 안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사회복지사를 최초로 채용했다 그러면 여기죠. 1905년. 이때부터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최초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외에
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6년에는 뉴욕의 자선조직협회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에서 생겼습니까? 영국이죠. 최초에 자선조직협회를 그 후원을 받아서 맨하탄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회력을 조사하기 위해 정신의료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었다. 그러니까 1905년에는 사회복지사, 1906년에는 정신의료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1906년은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활동했던 최초의 그 활동 그 장소가 정신병원이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맨하탄 주립병원. 1906년에는 맨하탄 주립병원이었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1905년이죠.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신의학자에 대한 보조자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죠. 정신의학의 보조자. 영국에서 살펴볼 때 임상 보조자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활동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역할은 정신의학자의 보조자죠. 임상 보조자죠.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환자의 그 생활력 알아보는 거. 생활 능력이죠. 환자의 생활 능력은 다양하겠죠.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지 또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가족이나 그 친지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환자와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환자의 특별한 그 상황, 주의할 점과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특별한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관계도 이렇게 유지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관계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환자를 케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환자의 그 병이 악화되는 갑작스러운 위기, 이것을 피하도록 환자를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발전기. 1913년 보스턴 정신병원에서 의사 어네스트 소다드 이런 분이 이제 소다드와 자렛이 정신의료 사회복지사의 성장의 힘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3년에 보스턴 정신병원의 그 소다드, 자렛 이분들이 정신의료 사회복지사의 성장의 힘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그 필요성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또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의료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이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13년. 1930년대가 이제 미국 경제 대공황이죠. 그 이전이죠. 그 직전에 소다드, 그 다음에 자렛, 보스턴 정신병원에서 이분들이 정신의료사회복지사의 어떤 능력 향상, 또 방향, 그 다음에 정신의료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3년이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14년에는 소다드, 자렛 등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훈련을 시작했고 이런 과정을 시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기관으로 시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이어는 존스 호킨스 병원의 핍스 진료소에서 전적으로 클리닉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이도 1914년이죠. 1918년에는 정신과 진료소, 정신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대도시와 서부의 시카고까지 미국의 전역이죠. 동부. 동부면 어디입니까? 이제 보스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플로리다, 시카고. 서구는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까지.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까지 모든 정신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3.1 운동할 때죠. 아이고 1918년.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때고, 그때는 이제 미국은 사회복지사가 전국에 확대되는 시기죠. 그래서 정신의료 사회복지사를 1918년에 교과과정을 두고 스미스 대학에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전적으로 양성되고 그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때가 1918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에는 그 보스턴 병원, 여기에서 정신의료 그 사회복지사 그리고 클럽 조직해서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그 체계의 형성과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클럽, 정신의료 사회복지 클럽을 조직해서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체계가 형성되고 그 수준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에 이 클럽은 1918년 결성된 미국 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하나의 분과였다. 그리고 26년에는 미국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를 결성하고 독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그러니까 정신의료사회복지사 클럽은 미국 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한 분과였는데 이제 1926년에는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는 1926년에 독자적인 그런 기관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이때는 전미사회복지사협회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따로 있지 않고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 다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이제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신의학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발전시키는 일. 그러니까 정신의학에 관련된 사회복지 특수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원조하면서 필연적인 전신유생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의 원조, 그 다음에 필연적인 정신유생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유생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다른 데 분야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착기를 보면 1922년부터 아동상담사 계모운동이 시작됐고요.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연구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가족 집단을 통하여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와 민간 보조가 활발해지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 집중한 거죠. 가족의 유대관계나 케어, 전인적인 케어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적십자사 후원으로 육군, 해군, 보훈병원에 정신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채용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육군과 해군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사회복지사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2년 군대에 정신보건 사회 서비스를 시작했답니다. 42년에. 그 다음에 45년에는 사회복지 장교의 직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장교가 임용된 거죠. 입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51년에는 공군에도 역시 장교 직위의 보건사회복지사를 고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14년 의료부대에 16개 전문직의 하나로 의료부대, 그러니까 새로 구성된 미국 의료부대에 16개 전문직의 하나로 보건사회복지사가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는 군 안에 이제 전문 장교로 이제 임용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계획이 그럼 언제 확립되었느냐? 미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는 언제냐?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언제 채용되고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정신보건 체계를 어떻게 확립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에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정신보건법이 입법이 되면서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0년에는 정신약물학이 급속한 발달로 의학 모델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급속한 발달로. 그래서 정신약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의학 모델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이 제정됐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법도 함께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1년에는 포괄재정조정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인데 80년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82년도 레이건노믹스. 그때 경제에 어려울 때 이제 극복하기 위한 레이건노믹스 발표할 때 그때 당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 포괄적 정신보건 서비스 계획법이 거기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시스템을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 통과되어서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에게도 고용, 교육, 공공 숙박시설, 공공 서비스,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 이용해서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 장애인법에 1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기업의 차별 금지까지 확장시켰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관한 그 정신보건 사회복지 사업 어떻게 정착됐고 발전했는지 또 태동기는 언제 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영국 거와 미국을 이렇게 비교하면 영국의 모든 사업이 거의 미국에 적용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하게 이렇게 정착된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사회복지 그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은 우리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복지가 정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착된 것은 이제 일본의 영향이고 민간 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정착된 것은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주도의 초기에 이제 그 사회복지 성격의 그런 사업들이 정착된 것은 역시 일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 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착하면서 1980년대 이르러서 이제 활성화됐고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제1, 제2, 제3, 제5공화국, 4, 5공화국 때 이제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사업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1980년대였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